안녕하세요. 자, 오늘 객관식 문제 풀이 시간이고, 뭐 정리가 돼서 문제를 푸시는 분도 있고, 이걸 통해서 정리를 하시려고 하시는 분들도 있겠죠. 뭐 몰라도 괜찮다는 겁니다. 이거 풀면서 모르는 거 저한테 이제 물어보고 중요한 지문만 외우면 돼요. 우리 문제집이 굉장히 두껍잖아요. 다 중요한 지문 아닙니다. 시험에 우리가 꼭 5가지를 다 알아야 풀 수 있는 거 아니니까 아주 중요한 것만 알면 되거든요. 그런데 문제를 다 풀어야 돼요. 우리는 풀기는. 그래서 시간이 별로 없어. 그래서 제가 이 카카오톡 아이디인데 여기다 질문을 남겨주면 바로바로 대답을 해주니까 꼭 모르는 거는 확인하고 넘어가도록 합시다. 시간이 없으니까 문제를 바로 풀게요. 또 바로 피시죠. 문제집. 자, 1번 문제 한번 볼까요? 여기는 좀 쓸데없는 문제 많아. 자, 문제가 좀 이상한 것 같아. 자, 옳은 것을 골라봅시다. 아무튼 회사란 상행위를 목적으로 하여 설립한 법인을 말한다. 맞아요? 그러니까 이런 게 좀 애매해. 이게 실제로는 이런 문제가 나오기 좀 힘들어. 왜냐하면 1번이 틀린 지문이거든. 1번이. 왜냐하면 조문에 보면 상행위만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도 있고 그렇지 않은 법인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상행위만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한 법인만을 말한다고 하거나 뭐 그러면 틀릴 것 같은데 상행위를 목적으로 하여 설립한 법인도 있고 지금 46조의 행위를 말하는 거죠. 그런 회사도 있고 아닌 회사도 있는 거니까 뭐 그런 의미라면 틀린 거 맞죠, 그렇죠? 그 외에 중요한 걸 봅시다. 회사 종류가 이렇게 6종류라는 거, 요건 맞아? 5개죠. 그러니까 얘는 회사의 분류에 들어가는 애가 아니란 말이야, 그렇지? 틀렸고. 주소는 본점 소재지에 있다. 이건 맞단 말이에요. 본점 소재지, 주소. 그 다음에 본점 및 지점 소재지에 설립 등기를 하면서 성립한다. 어디에 설립 등기가 설립돼요? 회사는 본점 소재지에만 하면 됩니다. 본점 소재지. 그 다음에 민사회사는 민법상 회사로서. 이 민법상 회사가 맞아? 아니야, 이것도 상법상 회사야. 근데 이제 우리가 부를 때 46조의 행위를 하면 상사회사라고 부르고 아니면 민사회사라고 부르는 거지 민법상의 회사라는 건 아예 없어요. 이건 되게 이상한 지문인 거예요. 틀렸죠. 틀리고 그쵸? 문제를 뭐 풀기는 어렵지가 않다. 넘어가는 거 이거 아니야? 그쵸? 다음 문제 한번 봅시다. 아직까지 뭐 임팩트 있는 지문은 없다. 자, 회사는 그 대외적 활동에 의해서 얻은 이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여야 한다. 이거는 학설이에요, 학설인데 그 문제로 나오긴 좀 어려워. 그 중요한 지문은 아니라는 거야. 이거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이익 분배설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이제 시험에 나오는 거는 요거 가지고 낸단 말이에요. 판례, 조문. 뭐 굳이 이렇게 예전에는 뭐 학설, 뭐 다설 이런 걸 물어보고 그랬는데 지금은 그런 걸 안 물어봐요. 이익 분배설이라는 건 그냥 교수님들이 하는 얘기입니다. 반대하시는 분도 있죠, 그렇죠? 자, 그리고 2번도 그래. 회사는 사단이라는 명문 규정은 없으나 근데 이건 알 필요는 있어요. 그 예전에는 사단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이 규정을 삭제했어요. 삭제. 있었는데 없어요. 뺐어. 사단이란 단어가 뭐 어려운 단어는 아니고 사람으로 이루어진 단체를 말하는 거란 말이야. 사람으로 이루어진 단체. 우리가 법인이다라고 했을 때 법인이 2가지밖에 없어요. 재단, 사단. 재단은 재산으로 구성된 거야. 재산으로. 그리고 사단은 사람으로 구성된 거거든요. 1번 지문을 가지고 한번 생각을 해보면 그러면 이익을 분배해야 된다고 했을 때 재단은 사람들로 구성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분배할 대상이 없어. 그러니까 얘는 태생적으로 비영리야. 그리고 원래 사단법인이라고 했던 걸 삭제했단 말이죠. 그럼 회사는 그럼 뭐 재단법인이야? 아니죠. 재단법인이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저 표현을 빠진 이유는 이 사단이
복수의 구성원을 말하는데 우리 1인 회사 되는 회사들이 있죠. 주식 유한 책임. 그걸 설명하기 어렵기 때문에 그냥 삭제한 겁니다. 삭제한 거. 그 특성을 사단으로 보는지는 몰라. 그건 뭐 교수님들 견해에 따라 다른데 일본에서는 그래요. 일본에서는. 그다음 3번. 요거는 아주 예전에 이제 나오던 지문들이에요. 설립할 때 준칙주의를 택하고 있다. 이 단어 뜻을 알아야 되잖아. 그러면 이게 무슨 소리냐면 우리가 예를 들어 토지를 개발해. 그러면 이제 뭐 환경부나 뭐 어디 허가를 받아야 되잖아요. 인허가를. 근데 허가는 재량이에요, 재량. 여러 가지를 보고 이제 행정청이 이제 허가를 해줄지 안 할지를 정하는 거죠. 근데 이거는 그렇지 않은 거야. 준칙주의는 조건을 딱 갖춰서 가져가면 무조건 받아줘야 돼. 법에서 정한 기준을. 회사 설립하는 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가져오라는 서류들 가져가서 설립등기소에 가서 법원 등기소에 가서 등기하면 바로 받아줘야 되거든요. 준칙주의가 맞아. 이런 단어는 혹시 모르니까 그냥 하나 기억을 해두도록 합시다. 아, 준칙주의구나. 뜻을 물어보면 요건을 갖추면 무조건 설립되는구나. 자,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죠. 그 다음 얘는 좀 알 필요가 있겠네. 공법인은 대외적으로 영리활동의 수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회사가 될 수 있지 않아. 공법인이, 자, 이 말은 맞아요? 영리활동의 수행이 가능한 건 맞아? 가능해. 자, 그러니까 얘가 될 수 있는 거는 느낌이 좋아. 딱 뭐 얘기할 때마다 다 알아듣는 것 같아. 자, 상인이란 말이에요. 상인. 근데 회사는 될 수 없어요. 요건 아까 봤던 이익분배설로 설명할 수 있어. 이익분배설. 자, 서울시 같은 게 공법인인데 걔네들이 우리한테 이익분배는 하지 않잖아. 영리활동을 할 수는 있지만 요게 틀렸죠. 그다음 5번. 법인이 회사의 인격은 사원의 인격과 독립된 권리임을 계속 주셔야 된다. 아주 뭐 중요한 대원칙이죠. 그러니까 내가 1인 주주인 회사를 운영한다고 하더라도 그 법인과 저는 다른 거고 계재산은 계재산이고 내 재산은 내 재산이죠. 그래서 제가 법인 돈을 막 갖다 쓰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횡령이나 배임으로 처벌받을 수 있는 거죠. 그렇죠? 답은 얘기 안 해도 되겠죠. 문제가 너무 쉬우니까. 요 단어 하나 기억을 하시고 요게 삭제되었다. 그러니까 지금 이 특성이 어떤 건지는 몰라요. 이건 논의의 대상입니다. 삭제되었다는 거. 그리고 공법인도 영리활동의 수행은 가능하다는 거. 회사는 될 수 없지만 상인은 될 수 있다는 거. 그리고 뭐 법인격은 출자자와는 다른 인격을 가지고 있다는 거. 그 정도는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됩니다. 모를 수도 있죠. 모를 수도 있는데 모르면은 물어보면 됩니다. 뭐 저랑 뭐 얼굴 마주치고 내가 뭐 이런 거까지 물어봐도 되나 막 싶은 게 있잖아요. 그러면 그냥 카톡으로 물어보면 됩니다. 창피할 일이 아니다. 자, 법인격 부인 이론에 대한 거 한번 볼까요? 자, 법인격 남용을 인정하려면 적어도 회사의 법인격이 배후자, 이 배후자가 지배주주들을 말하는 거죠. 에 대한 법률 적용을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함부로 이용되거나 채무 면탈. 자, 채무 면탈 목적으로 법인을 이용하는 건 뭐예요? 내가 빚을 막 지고 있는데, 빚을 많이 지고 있는데 내 재산을 다 출자해 가지고 법인을 만들면 이 법인은 나랑 별개의 독립된 존재니까 내 채권자가 내가 아니고 얘한테는 돈을 달라고 할 수 없게 만드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계약상 채무의 회피, 탈법 행위 등 위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회사 제도를 남용하는 등의 주관적 의도 또는 목적이 인정되는 경우라야 한다. 이 지문에서 물어보고자 하는 건 이거야. 주관적 의도 또는 목적, 이게 중요한 단어입니다. 요게. 그냥 어떤 객관적인 현상만 있으면 되는지, 그 법인격 부인 이론을 적용하기 위한 요건이 있어요. 이 요건을 보면 객관적인 요건이 있고 그리고 주관적인 요건이 있어요. 객관적인 요건으로 뭐 지배 요건, 재산의 혼용, 섞어 쓰는 거요. 그리고 자본의 불충분 이런 게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얘네들이 필요한가 여부에 대해서는 판례가 그냥 인정하고 있어요. 다수설도 당연히 이건 필요하다고 봐. 누군가가 이 기업을 좌우지하고 있고 그리고 얘 돈과 법인 돈이 막 섞여서 쓰이고 있고 그리고 회사가 운영하는 사업 규모에 비해서 자본금은 굉장히 작고 이거는 뭐 이론의 여지가 없어요. 필요한데 문제는 뭐냐면
요 주관적 요건이라는 게 저거야, 저거. 내가 이 회사를 그러려고 만들었냐는 거야. 그러려고. 의도나 그럴 목적으로 법인을 이용했냐? 이거는 견해 대립이 있습니다. 이건 견해 대립이 있어요. 필요한지 여부에 대해서. 필요하면 어떤 문제가 생겨요, 여러분? 자, 채권자가 법인격 부인을 적용하면 여러분, 채권자가 법인한테 받을 돈이 있는데 누구한테 돈을 받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 뒤에 있는 배우자한테 돈을 달라고 말하고 싶은 거잖아. 그렇지? 그러면 걔가 입증을 해야 된단 말이야. 원고가 입증을 해야 돼. 돈 달라고 말하는 사람이. 그런데 이 주관적 의도를 입증하기가 쉽다 어렵다? 굉장히 어렵거든요, 이거는. 그러니까 이 주관적 의도를 필요하다고 하면 채권자한테 불리하는 거예요. 불리. 그래서 교수님들은 필요 없다라고 생각하시지만 저 질문은 우리 문제는 판례에 따라서 푸는 거니까 판례가 인정하고 있습니다. 필요하대. 판례는. 근데 뭐 어려운 정도의 입증 책임을 요하는 것 같지는 않아요. 뭐 쉽게 입증할 수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뭐 잘 받아주지는 않지만 아무튼 아주 까탈스러운 입증 책임을 요구하는 것 같지는 않다. 필요해. 이거 중요해. 이거는. 다시 법인격 부인을 적용할 때 주관적인 의도, 목적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판례는. 우리 문제는 판례에 따라 푸는 거예요, 여러분. 필요하다고 봐요. 자, 그다음 2번 볼까요? 기존 채무를 면탈할 목적으로 기존 회사가 채무를 면탈할 목적으로, 면탈이라는 건 돈을 안 갚으려고 한다는 거야. A 회사가 있었는데 A 회사가 빚이 있어. 근데 이걸 피할 목적으로 기업의 행태 내용이 실질적으로 동일한 신설 회사를 설립하였다. 그러니까 A 회사가 돈을 안 갚으려고 B 회사를 만들고 거기 재산을 옮겨 놓는 거예요. 자, 이해됐지? 응? 자, 설립하였다면 기존 회사의 채권자, 즉 A 회사의 채권자는 두 회사 어느 쪽에 대하여도 채무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이게 법인격 부인 이론이 역적용되는 굉장히 대표적인 예거든. 여기서 보면은 계약상 채무의 회피, 채무의 면탈로 법인을 이용한 거잖아요. 응? 가장 대표적인 경우예요. 그 법인격 부인 이론이 적용되면 두 회사 어느 쪽에 대하여도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면 요 A 회사와 B 회사가 어떤 책임을 진다는 거냐? 이걸 줄이면 연대 책임을 진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연대 책임. 근데 물론 전제 조건은 여러분 이 문제가 약간 이상한데 전제 조건은 이걸 다 충족했다면이야. 이걸 충족했다면 둘 다에게 물을 수 있다. 이해됐죠? 그러니까 맞는 지문이에요. 자, 3번. 회사의 법인격을 부인하여 배후에 있는 개인에게, 자, 요걸 개인이라고 써도 되고요, 여러분. 법인이라고 써도 돼요. 상관없습니다. 배후에 있는 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경우 및 회사에 대하여 회사 설립 전 개인이 부담한 채무의 이행을 청구하는 것은 가능하다. 법인격이 부인된다면 그 둘 다에게 책임을 물을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자, 그 다음 4번도 중요한 질문입니다. 요거는 좀 알고 있어야 될 필요가 있어요. 4번. 법인격을 남용하는 주주가 채권자에 대해서 별개의 법인격을 주장하는 것은, 자, 이걸 남용하는 애가 이런 주장을 하는 거 있잖아요. 야, 이건 내 빚이 아니라 회사 빚이야. 혹은 내가 갖고 있는 재산이 아니라 이제 회사로 넘겼으니까 회사 거야. 라고 말하는 게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기 때문에 인정된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이게 맞는 지문이거든요. 맞는 지문인데 이거는 그거예요. 법원이 판단을 할 때 판단 근거가 있어야 되거든. 뭐 몇 조에 따라서 법인격 부인 이론이 적용된다 이런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 판단 근거가 상법에 규정이 없어요. 상법에 규정이 없으면 이제 일반법인 민법에 가야 되잖아요. 민법에도 딱히 뭐 갖다 맞출 규정이 없어. 자, 그럴 때 가는 규정이 뭐냐면 민법 제2조예요. 2조. 2조가 뭐냐면 신의성실의 원칙, 권리 남용 금지, 뭐 이런 아주 일반적인 얘기거든. 모든 거에 다 적용될 수 있는 일반 원칙이라고 합니다. 이거 일반 원칙. 여러분들은 두 가지를 알고 있어야 돼요. 자, 법인격
판례는 법인격 부인 이론의 법적 근거를 민법 2조에서 찾는다. 알아야 돼. 물어보거든. 그리고 이런 민법 2조와 같은 일반 원칙을 근거로 하면 뭐가 문제냐? 문제가 있어요. 이것도 기억을 해놓으세요. 자, 보충성의 원칙이라는 게 적용됩니다. 이건 뭐냐면 이렇게 뜬구름 잡는 얘기를 가지고 법원이 판단하려면 이거 말고는 다른 구제 수단이 없었어야 돼. 최후의 방법이었어야 돼. 이거 말고는 얘를 보호해 줄 방법이 없어. 그런 경우에만 이 근거를 들이댈 수 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 자, 세 가지를 기억하면 되겠네요. 자, 명문의 규정이 없어. 법조문의 규정이 없기 때문에 법인격 부인 이론의 근거를 판례는 민법에서 찾아. 민법의 대원칙, 일반 원칙에서 찾고 있기 때문에 보충성의 원칙이라는 게 적용돼. 보충성의 원칙이 적용되면 좀처럼 받아주기 어렵다는 거야. 다른 구제 수단이 없어야 되니까. 있을 수 있잖아. 이거 말고도 돈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안 받아줍니다. 그래서 법인격 부인 이론과 관련된 판례들을 보면 대부분 잘 안 받아줘. 원고가 패소한 판결이 많아요. 자, 그리고 이제 5번도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것도 중요한 질문 같아요. 5번. 제가 중요하다는 것만 복습하실 때는 본인이 틀린 거 그리고 내가 중요하다고 말한 것만 알면 될 것 같아. 5개를 다 OX를 내가 명확히 나눠서 가르마를 쫙쫙쫙 탈 수 있으면 제일 좋지. 근데 그런 경우는 현실적으로 일어나기 좀 어렵죠. 근데 우리 점수 잘 받으면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 문제로 나오기 쉬운 지문이에요. 자, 법인격 부인이 인정되는 경우 회사 판결에 대한 기판력 및 집행력은 자, 이 부분이 중요한 단어야. 회사에 대한 판결이잖아. 그러니까 내가 원고고 이 회사를 피고로 해서 소송을 제기했어. 그러니까 내가 돈을 받을 수 있다고 승소 판결을 받았거든. 그걸 가지고 바로 당연히 그 주주, 배후자 있지, 배후자. 그 사람한테 갈 수 있냐는 거야. 그 사람은 이 소송의 원고나 피고가 아닌데. 확장되지 않아요. 안 와. 내가 만약에 이 배우자를 소송에 끌어들이고 싶으면 이 사람도 피고로 했었어야 돼. 피고로 했었어야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회사랑 내가 돈을 받고 싶은 그 회사, 이 새끼가 돈이 없으면 그 뒤에 있는 새끼가 썼으니까 그 새끼가 돈을 갚게 해주세요 라고 공동 피고로 묶어야 돼. 판결문에 걔 이름이 들어가야 되는 거지. 내가 이 법인에게 돈을 받을 수 있다고 확인받았다고 바로 그 배우자한테 갈 수 있다는 얘기는 아니야. 이 얘기는. 그렇죠? 근데 얘는 확장된다고 말하고 있잖아. 틀렸단 말이야. 당연히 확장되는 것은 아니고 얘를 공동 피고로 했거나 소송을 또 한 번 제기한다면 가능한 일이에요. 이거는. 이해됐지? 5번은 꼭 기억해 둡시다. 글씨 잘 보여요? 네. 다음 문제 볼까요? 그리고 제가 부탁하는데 이걸 다 풀잖아. 다 풀 거 아니에요? 오지문만 정리하고 기출문제는 꼭 풀어보세요. 5년치는 꼭. 10년치 귀찮으면 5년치라도. 자, 1인 회사에 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1인 회사는 뭐죠, 여러분? 사원 혹은 주주가 한 명만 있는 회사를 말이에요. 100% 주식 갖고 있는 사람 한 사람이. 자, 1번 지문은 좀 애매한데 제가 한번 얘기를 한번 해봅시다. 좀 길 수 있어 설명이. 한번 그래도 들어보세요. 왜냐면 우리 지금 이 상법에 굉장히 중요한 얘기이기 때문에 그래. 자, 주주 명부상 1인인 경우, 그러니까 명부상 주주가 한 명이야. 주주를 봤더니 이종모밖에 없어. 1인 회사야. 자, 경우와 명부상 주주가 여러 명이야. 뭐 이종모, 뭐 이종철, 이종헌, 뭐 여러 명이 있어. 실질적으로는 1인이 소유하고 있어. 이종철 씨가 100% 갖고 있는데 이종모와 이종헌 씨에게 그분들이 이름을 빌려준 거죠. 그런 경우에도 1인 회사의 법리를 동일하게 적용한다. 자, 이게 무슨 얘기냐? 이른바 실질적 1인 회사의 문제야.
자, 이거를 판례는 인정해 왔어요. 인정해 왔습니다. 판례는 이것도 1인 회사야. 그러니까 얘네들도 주주총회할 때 소집 통지 같은 거 안 해도 되고 그 1인 주주의 의사대로 그냥 총회 의사록 작성돼도 아무 문제 없어 라고 봐왔습니다. 그렇죠?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현재 이건 옛날 얘기거든. 옛날 얘기. 현재 대법원이 요런 학설을 취하고 있다가 뭐로 바꿨다? 요렇게 학설을 바꿨거든. 이 학설은 뭐에 대한 학설이냐면 주주권 행사자가 누구냐를 판단할 때야. 주주권 행사자는 명부에 있는 분 아닌가요? 그렇지. 그런데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잖아. 명부와 실질 소유자가 다를 경우가 있잖아요. 이때 누가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느냐에 대해서 과거에는 실제 소유 관계를 따졌는데 이제 지금은 그렇지 않고 명부만을 기준으로 해. 바뀌었단 말이야. 그러면 이런 경우에 판례가 여전히 이렇게 할 수 있느냐? 여전히 이걸 실질적 1인 회사로 볼 수 있느냐? 이건 의문이야, 의문. 근데 문제는 판례가 대법원이 이걸 뭐 어떻게 처리하겠다고 언급한 바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판례를 폐기하겠다. 이 태도를 우리가 변경하겠다. 이 판례에 대해서는 얘기한 적이 없어.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시험에 내긴 좀 어려워. 어렵고 내가 안 돼. 이거는 세모야, 세모. 그리고 지금 다수설은 안 된다야. 안 된다. 이렇게 바뀌었는데 이걸 계속 유지한다고? 그건 좀 논리적으로 일관성이 떨어지는데 이렇게 보고 있어요, 교수님들은. 세모야. 근데 두 가지를 알고 있어야 돼. 알고는 있어야 돼. 두 가지. 첫째, 예전에 그랬다. 둘째, 지금도 그래야 되는지는 모르겠다. 야. 그 다음에 2번 지문 보겠습니다. 주식 유한 주주나 사원이 1인이 되더라도 해산하지 않는다. 그치? 1인 회사가 가능하니까. 맞죠? 한명합자 유한 책임 사원이 1인인 경우 해산한다. 자, 어색한 애가 있죠? 누구냐면 얘야, 얘. 이 유한 책임 회사는 주로 얘나랑 같이 묶이는 게 맞아. 자, 유한 책임 회사는 밖에 거래 관계나 뭐 어떤 외부와의 관계에 있어서는 얘네들과 속성이 비슷해. 다만 내부적으로 있죠. 유한 책임에서 지분을 가지고 있는 애들 간의 관계는 얘네랑 비슷해. 얘네랑 한명회사랑. 그렇죠? 그러니까 얘는 1인 회사가 성립해. 그래서 이건 1인이 된다고 하더라도 요 회사는 해산하지 않아. 겁나 중요해. 이건 꼭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이거는 유한 책임에서 1인 회사가 가능하다는 거. 자, 그 다음 4번 보겠습니다. 주식회사의 주주가 1인이라고 하여도 법인격이 부인되는 것은 아니다. 맞죠? 그렇다고 하더라도 1인 주주와 법인은 다른 존재예요. 하지만 이렇게 말할 수는 있어요. 부인될 가능성이 높다. 왜냐하면 그 주주가 1인이면은 이제 지배 요건, 이 사람 혼자 뭐 지 맘대로 막 할 거 아니야. 그 지배 요건을 순종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자, 그다음 5번 질문 볼까요? 주주총회에 소집 통지가 전혀 없었던 경우에도 1인 회사의 주주에 의해서 의결이 있었던 것으로. 자, 이것도 조심하세요. 의사록이 작성되어 있다면, 실제 시험에 가장 나올 가능성이 크다라고 말하려면 얘야, 얘. 이런 거야, 이런 거. 의사록이 작성되어 있다면 그러한 내용의 결의가 있었던 것으로 봅니다. 뭐 소집 절차도 안 거치고 아무것도 안 해도 총회 의사록이 있었다면. 근데 이걸 보면 오해하면 안 되는데, 의사록은 그러면 꼭 필요한 거냐? 그렇지 않아요. 요즘 판례는 의사록이 없다고 하더라도 총회 결의를 인정합니다.
이게 그 1인 주주의 의사라고 입증만 된다면, 어렵겠지만 쉽지는 않겠지만 입증만 된다면 그것도 주주총회 결의로 인정이야. 그러니까 따라서 총회 의사록이 꼭 필요하다는 지문이 나오잖아. 1인 회사에 있어서. 그럼 틀린 지문이에요. 응? 의사록이 꼭 필요한 건 아니에요, 여러분. 기억이 나고 있는 거 맞죠? 다음 질문 볼까? 자, 꼭 이름이 저래야 돼. 주식회사 합격의 1인 주주이자 대표이사이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고르는 거고요. 자, 갑이 독단적으로 회사 영업 전부를 양도하는 경우. 자, 일단 여러분, 회사 영업 전부의 양도는 무슨 결의사항이지? 그렇지. 마스크 속에 있지만 내가 들었어. 자, 특별 결의사항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주주총회를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상법상 요구되는 이 특별 결의가 있는 것으로 인정이 되겠어, 안 되겠어? 얘 혼자 동의하면 주주 100%가 동의하는 거니까 총회 결의가 있는 것으로 볼 수가 있겠죠. 그렇죠? 문제 없고. 자, 갑이 주식회사 합격과 398에 해당하는 자기 거래를 하는 데에는, 자, 이 자기 거래를 하는 데에는 이게 필요하죠. 네? 근데 이사회 승인도 어떤 승인이에요? 이사회 승인 원래 어떻게 해? 과반 출석, 과반 찬성이죠. 근데 얘는 이사총원의 3분의 2로 결의 요건이 가중되어 있어. 이게 필요해, 안 필요해? 안 필요해. 주주 전원의 동의가 있다면, 자, 두 가지인데, 주주 전원의 동의가 있거나 또는 전원 동의는 아니지만 우리 회사 정관에는 주총이 한다고 되어 있다면 이렇게 할 수 있어. 굳이 이사회 결의를 거치지 않고 자기 거래를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자, 여기서 한 가지 조심해야 될 거는, 이 전원 동의가 있으면 이라고 했을 때는 여기서는 뭐가 필요 없다는 거예요? 뭐 정관 규정이 필요하지 않다는 얘기야. 정관 규정이 없지만 전원이 동의했거나 아니면 정관 규정을 두고 주주총회가 결정을 했거나 하면 굳이 이사회 승인을 거쳐야 되는 거는 아니다. 1인 회사라면요. 1인 회사라면. 꼭 1인 회사가 아니어도 상관이 없고, 이 부분은. 자, 그 다음 볼까요? 그 다음. 자, 3번 볼게요. 갑이 회사에 자기 거래를 함으로써 손해를 발생시켰다면, 자, 회사에 손해가 발생되면 이사는 회사에 대해서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죠. 배임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 자, 1인 회사는 여러분, 단체를 전제로 하는 거의 대부분의 주식회사 관련된 규정들이 적용되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우리가 봤단 말이야. 1인 회사라는 것만으로 바로 법인격이 부인되지 않으니까 아무튼 주주가 한 명뿐이어도 이 회사와 주주는 별개의 존재야. 배임죄라는 건 다른 사람의 일을 관리하는 사람이 거기다 손해를 끼치면 부담하는 죄거든. 그러니까 어찌됐건 1인 회사라고 하더라도 별개의 법이니까 배임죄로 처벌이 가능합니다. 그렇죠? 자, 그 다음 4번. 갑이 회사의 재산을 개인적 용도로 임의로 소비한 경우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이건 좀 이상하잖아. 그러니까 배임이나 횡령은 둘 다 성립합니다. 아무리 1인 회사지만 법인 재산이야. 이건 법인 재산. 자, 5번. 주주총회에서 특별이해관계인의 의결권을 제한하는 규정. 자, 이거 되게 중요하잖아요. 특별이해관계인은 내가 이해관계가 있다고 하는 총회에서 의결권 행사할 수 없단 말이야. 그치? 그 규정이나 감사 선임 시 의결권 제한 규정은 뭡니까? 내가 아무리 많이 갖고 있어도 3%를 초과하는 주식에 대해서는 의결권 행사할 수 없다는 이 규정이 있잖아. 자, 이걸 1인 회사에 적용될 수가 있겠어? 적용할 수가 없지. 1인 회사에는. 그럼 어떻게 의결하고 어떻게 감사 뽑을 거야? 적용되지 않습니다. 1인 회사에서는 1인 회사에게 적용이 불가한 것들, 뭐 소집 통지해라, 모여서 총회를 이렇게 의결해라, 뭐 의결권이 제한된다, 뭐 주식 양도 제한할 때 뭐 이사회 승인을 받아라, 다 필요 없습니다. 다 적용이 안 돼. 모든 게 이사회의 승인과 주총의 승인이 필요한 모든 게 적용이 안 된다고 정리를 필요 없다고 정리를 하시면 돼.
다만 횡령과 배임만 성립한다. 이것만 남겨두면 되는 거예요. 이해됐죠? 다 안 해도 돼. 1인 회사. 회사 하기 편하죠. 나중에 창업하실 때 처음에 시작하실 때는 이렇게 하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신용평가에서도 긍정적인 측면이 있어. 자,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자, 회사의 능력에 관한 설명이다. 자, 능력은 뭡니까? 권리 능력을 말하는 거야. 권리 능력. 자, 1번. 회사는 다른 회사의 무한 책임 사원이 되지 못한다. 맞아, 틀려? 맞아. 이거 안 돼. 무한 책임 사원이 될 수 없거든. 이거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이거는. 자, 그렇지만 유한 회사의 사원이 될 수 있다는 얘기는 뭔 될 수 있다는 겁니까? 무한 책임 사원은 되지 못하지만 유한 책임 사원은 될 수 있다는 거야. 유한 회사 사원이나 다른 회사의 주주나 가능하다는 거죠. 그리고 이건 꼭 기억해도 꼭. 자, 이 유한 책임 회사의 업무 집행 지시자라는 거는 기관이거든, 기관. 주식회사로 치면 이사야, 이사. 될 수 있습니다. 법인이 기관이 될 수 있는 유일한 회사예요. 법인이 기관이 될 수 있는 유일한 회사입니다. 다른 회사는 안 돼. 법인이 이사 될 수 있다는 얘기 들어봤어? 못 들어봤죠. 그렇죠? 다음 4번. 얘도 중요한 지문이죠. 틀리면 안 됩니다. 해산후 회사는 바로 권리 능력을 상실합니까? 그렇지 않다. 해산은 어떤 절차의 시작을 알리는 거야. 우리 해산하겠다라는 선언입니다. 선언. 그러니까 뭐가 종료해야 됩니까? 청산이 이렇게 종결한 때 효력이 발생합니다. 어떻게 종결한 때? 사실상 종결한 때 효력이 발생해. 왜 사실상이라는 표현이 쓰느냐? 정말 종결이 돼야 된다는 거야. 진짜 변제가 끝나고 재산을 나눠주고 하는 것들이 다 끝나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오면 틀려. 법률상 종결한 때 틀립니다. 사실상 종결한 때 법인격이 사라진단 말이야. 이해됐지? 요거 두 개는 꼭 기억해 둡시다, 여러분. 꼭 두 개. 자, 그 다음 5번 보겠습니다. 회사는 친권, 신체에 관한 권리 등 자연인 특유의 권리 능력이 제한된다. 그렇지. 뭐 가족도 없고 얘 팔다리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권리 능력은 없습니다. 응? 본질적으로 없을 수밖에 없는 거지, 이거는. 자, 다음 회사의 능력에 관한 설명이다. 옳은 것을. 자, 1번 보세요. 상속 받을 수 있어? 상속은 못 받지. 부모가 없으니까. 하지만 유증이라는 건 누가 유언으로 증여한 거거든요. 증여는 받을 수 있습니다. 요거 없다라고 되어 있어요. 유증은 받을 수 없다는 부분이니까 틀렸죠. 요거는 유증 받을 수 있습니다. 자, 그다음 2번 보겠습니다. 회사의 권리 능력은 설립 근거가 된 법률과 정관상 목적에 의해서 제한되나. 자, 법률이 제한할 수도 있죠. 법이 회사에게 권리 능력을 줬기 때문에 법이 다시 제한하는 거 우리 공부했잖아, 방금. 다른 회사의 무한 책임 사원 될 수 없다. 그 법조문에 있는 내용입니다. 그렇죠? 그런 걸 얘기하는 거야. 그리고 정관에 있는 목적 규정에 따라서 제한된다라고 보는 게 판례의 태도야. 응? 판례의 태도입니다. 근데 그 목적 범위 내 행위라 함은 목적 자체로 딱 제한돼야 되는 것이 아니라 이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간접적인 행위도 포함된다고 보는 것이 판례의 태도입니다. 그러니까 되게 넓지. 아주 넓어요. 그러니까 3번 보겠습니다. 자, 법률 정관 목적 수행에 필요한지 여부는 주관적 의사에 따라 구체적으로 판단한다. 이게 틀려. 이게. 그걸 고려하지 않는단 말이야. 얘가 이걸 왜 하는지를 고려하지 않고 뭘 가지고 판단하는 겁니까, 여러분? 그 행위의 객관적 성질에 따라 판단하는 겁니다. 틀려. 요거 중요해. 요것도 중요하고 이렇게 제한된다고 보는 판례의 태도도 중요하고. 4번 회사의 기관이 제한 능력자인 경우 회사의 행위 능력 역시 제한된다. 그렇지 않지. 만약에 이제 미성년자가 이사란 말이야. 미성년자가 이사면 그러면 법인이 뭐 누구의 법정 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서 해야 된다거나 그런 건 아니야. 왜냐하면
미성년자가 그런 법정 대리인 동의를 받아야 되는 이유는 뭐야? 걔를 보호하려고 하는 거거든. 그렇죠? 걔가 어떤 거래 당사자였을 때. 근데 미성년자가 회사의 이사인 경우에 이사로서 어떤 행위를 해 업무를 집행하고 그 법률 효과를 지가 받아? 안 받잖아. 법인이 받는 거기 때문에 이건 제한할 필요가 없어요. 자, 그 다음 5번. 회사를 대표하는 사원이 업무 집행으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 굉장히 중요한 얘기죠. 어? 자,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 업무 집행으로 타인에게 그 대표 사원이 개인적인 일이 아니라 업무를 집행하면서 손해를 가하게 된 때는 사원의 책임을 배제하고 회사만이, 이게 틀렸는데, 그 대표 사원, 대표 이사 등과 회사가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부담합니다. 아주 중요해요. 이것도 이 지문도 꼭 체크해 놓읍시다. 7번에 5번. 모르면 안 돼, 이거. 자, 그 다음 8번 문제 봅시다. 뭐 굳이 예습은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복습은 꼭 하셔야 됩니다. 복습은 미뤄뒀다 하지 말고. 자, 8번. 회사는 납세 의무자가 될 수 있다. 세금 되죠, 법인도. 그 다음 소송상 당사자인 원고 피고 될 수 있고요. 그리고 형법상 일반적인 범죄 능력은 없다. 이런 건 중요하단 말이야. 여러분, 법인도 형사처벌 받아야 안 받아요? 받거든. 근데 얘를 삼성전자가 징역을 어떻게 살아? 그러니까 벌금형 정도란 말이야. 벌금형. 양벌 규정이라는 게 있어요. 양벌 규정. 그러니까 어떤 뭐 법인 대표가 뭘 잘못해서 처벌받을 때 그 법인도 같이 처벌받거든. 그러니까 대표는 징역을 가도 법인은 징역을 갈 수가 없으니까 벌금형을 선고한단 말이야. 벌금형. 근데 그런 측면에서 이건 맞는 거야. 일반적인 범죄 능력은 없어. 근데 예외적으로 법이 인정하는 경우에만 있죠. 맞는 표현입니다. 맞는 표현. 그러니까 얘가 뭐 절도나 사기를 할 수가 없잖아. 법인은. 자, 그 다음 형벌의 종류 중 회사는 벌금형만을 과할 수 있다. 내가 방금 얘기했잖아. 요것만 가능해. 뭐 구류나 징역이나 이런 걸 어떻게, 사형 이런 거 어떻게 해? 얘는 못하죠. 자, 그 다음 한 명 회사의 대표 사원이 아닌 사원이 업무 집행으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회사는 210조에 따른 연대 책임을 부담한다. 제가 아까 얘기한 게 210조거든. 회사와 대표 기관이 연대 책임 부담하는 거. 이건 틀렸죠. 어떤 부분이 틀렸습니까? 그렇지. 대표 사원이 아닌 사원이잖아. 대표 사원이었어야 되지. 대표 사원이었어야. 당연히 중요한 지문인데 당연히 알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앞에는 사실 뭐 그렇게 어렵거나 중요한 얘기는 없다. 자, 넘어왔어. 제 2장 주식회사로 오세요. 그리고 개념 확장도 꼭 한번 확인을 해보세요. 기출이 있기 때문에 확인 한번 해보시고 페이지로 넘어오세요. 문제 많이 풀어보면 좋죠. 근데 이걸 한번 풀고 끝낼 건 아니잖아. 근데 나중에 어떤 내가 핵심적인 요약사항으로 이걸 활용할 때는 반드시 이제 가치가 있는 지문만 보시면 됩니다. 뭐 불필요한 건 제가 얘기할 테니까. 자, 1번 볼까요? 회사의 자본금. 설립 시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와 액면 1주의 금액이 정관에 기재가 되며 설립 시 몇 주를 발행했는지 정관에 적어 안 적어? 적어. 그쵸? 적어요. 설립할 때. 현재 몇 주인지는 적지 않지만 설립할 때 몇 주를 발행했는지 적는단 말이에요. 그리고 한 주의 금액, 액면가를 정관에 적는단 말이야. 그쵸? 발행하는 주식 전부에 대한 인수가 요구된다. 자, 회사는 설립할 때는 인수가 안 되는 주식이 있으면 안 돼요. 있을 수 없고 안 될 수도 없어요. 왜냐하면 인수가 나중에 빵꾸가 난다고 하더라도 발기인들이 다 인수담보 책임 부담하잖아. 빵꾸 난 주식이 없어. 하지만 이제 설립이 되고 나서 신주를 발행했을 때는 인수가 안 되거나 납입이 안 되는 주식이 있을 수 있죠. 이때는 안 된단 말이야.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자, 2번 신주 발행의 경우 발행하는 주식 전부에 대한 인수가 요구되지 않고 실제로 인수된 범위에서만 신주 발행 효력이 발생한다. 그러니까 자,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설립하고 회사가 신주를 발행할 때 이사가 자본 충실 책임을 부담해요? 안 부담해요?
부담합니다. 부담해요. 이사도 자충책이 있습니다. 발기인처럼. 자본 충실 책임은 인수담보 책임과 납입담보 책임으로 나뉘잖아. 그렇죠? 근데 이 이사들이 부담하는 자충책에는 이게 없습니다. 뭐가? 납입담보 책임이 없어요. 인수가 나중에 무효 취소가 됐을 때 책임 부담하긴 하지만 밑에 건 없어. 왜? 납입이 안 되면 안 되는 대로 그냥 효력이 발생하거든. 우리가 10,000주 발행했는데 8,000주 인수가 됐어요. 근데 6,000주만 납입이 됐어. 6,000주만 효력이 발생하는 거예요. 6,000주만. 자, 그다음 3번. 자본금의 증가는 수권 주식의 범위 내에서 수권 주식 수가 뭡니까, 여러분? 발행 가능한 주식 수야. 이거 어디 있습니까? 정관에 있습니다. 정관에 우리 회사 10,000주까지 발행할 수 있다. 이렇게 지금 1,000주 있고 10,000주까지 발행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으면 남아있는 수권 주식 수는 9,000주가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걸 누가 결정하느냐? 발행을 이사회가 결정합니다. 그래서 수권이라는 표현을 쓰는 거야. 주수자에 권리할 때 권자거든. 이사회에 권한을 줬다는 거야. 이 얘네가 발행할 수 있게. 그렇죠? 가능한 반면 자본금의 감소는 엄격한 절차를 요구합니다. 왜 그래요? 자본금이 낮아진다는 거는 자본 충실의 원칙상 회사가 유지해야 될 순자산이 같이 낮아질 수 있다는 거니까. 누구한테 굉장히 불리해? 채권자한테 매우 불리하죠. 이 엄격한 절차는 뭐와 뭡니까, 여러분? 특별 결의와 바로 이 채권자 보호 절차죠. 그러니까 증자는 쉽고 감자는 빡셉니다. 그렇죠? 맞는 얘기네. 자, 그다음 보겠습니다. 회사가 자본금에 상당하는 재산을 실질적으로 보유하도록 상법은 출자의 확실한 이행을 요구하고 주주에 대한 회사 반환을 엄격히 규제하고 있다. 그렇거든요. 뭐 추상적인 얘기긴 하지만 이거 주주에 대한 회사 재산의 반환을 엄격히 규제하고 있다. 자, 처음 뭐 일단 생각할 수 있는 거 뭐 있습니까? 배당 가능한 이익의 범위가 제한되어 있잖아. 뭐 배당할 수 있어? 순자산에서 뭐 뺍니까? 자본금 빼고 자본준비금이랑 이익준비금 빼고 적립해야 될 이익준비금 미리 빼고 미실현 이익 빼고 남는 금액이 배당 가능한 이익이란 말이야. 그 얘기는 뭡니까? 자본금을 못 돌려준다는 거잖아. 자본금을 이익이란 현금으로 돌려줄 수 없다는 거야. 얘네가 한번 냈던 회사 재산을 함부로 가지고 나갈 수 없게 만드는 거고 준비금이라고 하는 것도 용도가 정해져 있죠. 그렇죠? 그것도 못 빼는 겁니다. 더불어서 자기 주식을 취득하는 것도 제한되어 있죠. 회사가 회사 돈을 주고 주주로부터 주식을 사는 것도 원칙적으로 금지되고 있단 말이에요. 맞는 얘기죠. 그렇죠? 자, 5번. 액면 주식을 발행한 경우 회사의 자본금은 예외 없이 발행 주식의 액면 총액으로 한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죠. 그렇죠? 예외가 없어? 예외가 있다. 예외가 있죠. 그러니까 자본금을 계산할 때 우리가 자, 액면가 곱하기 주식수인데 이 공식이 깨지는 순간이 있잖아. 자, 두 가지가 있죠. 상환 주식을 회사가 취득해서 상환할 때 상환받은 주식을 다시 소각시키는 거죠. 없앨 때. 그리고 회사가 자기 주식을 이익으로 취득해서 소각할 때. 이것도 소각하는 거란 말이에요. 주식을. 없어지죠. 이 둘 다 주식수가 줄어들죠. 줄어들지만 주식을 취득할 때 사용한 재원이 상환대가도 반드시 이익이어야 되니까 이 이익을 주고 주식을 회수해서 없애. 똑같아 원리는. 그러니까 주식수는 줄어들지만 자본금에서 그 돈을 꺼낸 게 아닌 거란 말이야. 자본금은 감소하지 않으니까 이 공식이 깨져. 딱 이 두 가지 경우밖에 없어요. 상환 주식의 상환으로 인한 주식 감소 그리고 배당 가능한 이익으로 취득한 자기 주식의 소각. 주식수는 줄어들지만 자본금의 변동이 없습니다. 이해되셨죠? 이해되지? 그러니까 뭐 혹시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선생님이 나한테 주식을 샀어. 내가 법인이고 그러니까 내가 5,000원짜리 액면가인 주식을 10,000원에 팔았단 말이야. 그 주식 한 주 줬죠. 그리고 10,000원 받았어. 그러면 액면가는 여기 자본금, 초과 자본거래에서 초과한 잉여금, 나머지 5,000원은 자본준비금 여기다 넣고 회사에 돈이 남았어. 이제 잉여금이 배당 가능한 이익이 한 뭐 10,000원 남아서 내가 10,000원을 주고 주식을 샀어. 그 주식을 내가 소각시켰어요.
여기 5,000원은 그대로 있잖아. 자본금의 감소가 없다는 거죠. 그렇죠? 자,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이건 넘어갑시다. 이게 잘 안 물어봐. 응? 잘 안 물어봅니다. 요즘은. 그러니까 자본 충실의 원칙과 뭐 관련이 있는 거, 뭐 수권 자본 제도에 대한 거, 자본 확정에 대한 거 물어보는데 한 번쯤은 읽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긴 합니다. 근데 문제로 굳이 뭐 이걸 완벽하게 암기할 필요는 저는 없다고 생각해요. 저는. 자, 넘어가겠습니다. 3번 문제 볼게요. 회사의 자본금과 주주의 책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골라보겠습니다. 자, 1번 주주의 책임은 그가 가진 인수가액을 한도로 한다. 이게 주주의 유한 책임입니다. 말이 좀 어렵지만 회사가 망해도 비밀인데, 우리끼리 비밀인데, 제가 집사람 몰래 산 주식이 지금 상장 폐지됐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가치가 0으로 수렴할 뿐이지 내가 그 회사의 채무의 이행을 위해서 뭔가 더 출자해야 되는 건 아니잖아. 뭐 그런 의미에서 유한책임 정말 짜증납니다. 정말 멀쩡한 회사인데 결국 분쟁이 붙어가지고 서로 뭐 소송하고 지랄 연병을 하더니 폐지 결정이 났고 이의신청을 했지만 받아주지 않겠죠. 자, 주주 유함 책임의 원칙은 주주들의 동의 아래 회사의 채무를 주주들이 분담하는 것까지 금지하진 않는다. 그렇죠. 이게 강행 규정이라고 합니다. 이런 걸 꼭 지켜라. 뭐 사적 자치가 우선되지 않는다. 자, 강행 규정이라고 합니다. 이런 것들을. 근데 이 강행 규정인 이유는 뭐냐면 주주들을 보호하기 위한 겁니다. 이거는 너 돈 더 안 내도 괜찮아. 근데 지가 내겠다. 그걸까지 막는 취지는 아닙니다. 이거는. 그다음 3번 회사는 정관으로 정한 경우에 주식의 전부를, 자, 이게 중요하죠. 전부를 무행면으로 발행할 수 있습니다. 일부는 안 돼. 꼭 전부. 4번 무행면 주식을 발행하는 경우 일정 범위 내에서 액면 주식을 발행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게 틀렸죠. 양자가 섞여서 발행되는 경우는 없습니다. 이거 잘 나와 시험에. 별거 아닌데. 그 다음 5번 회사는 정관에 정하는 바에 따라 액면을 무액면으로 전환하거나 무액면을 액면으로 전환할 수 있다. 맞는 지문이고 그것도 알아야 되는데 중요한 얘기가 있어. 그렇죠?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러니까 이게 전환이 되려면 이 회사 정관에는 저게 전환될 수 있다는 얘기가 있어야 돼. 전환될 수 있다는 얘기가 있어야 돼. 그리고 이게 전환될 때 조건이 필요합니다. 조건. 이건 법이 정해놓은 조건이에요. 법이 정해놓은 조건. 자본금의 변동이 있어서는 안 된다. 바꿀 수 있는데 자본금이 바뀌면 안 됩니다. 자, 그러니까 한 가지만 더 해볼까요? 자본금의 변동이 없기 때문에 이때는 이런 절차가 필요할까 안 필요할까? 자본금이 바뀌지 않는데 굳이 채권자를 보호해야 될 절차는 없어요. 당연히. 하지만 자, 주식 수에 대한 규제가 있느냐? 없어. 어쨌든 간에 자본금만 맞추면 됩니다. 그럼 뭐 무액면 주식으로 바꾼다 그러면 그 중에 얼마를 자본금으로 넣을지를 잘 정하면 되잖아요. 주식 수가 줄어들어도 괜찮고 늘어나도 상관없어요. 상관없습니다. 자본금만 맞추면 돼요. 자본금만. 요것도 중요해요. 요것도 중요합니다. 요거. 요 얘기 밑에 있는 얘기들. 시간이 빠르대. 아유, 참. 진짜 제가 얼마를 넣었는지를 알면 아마 집사님 죽이려고 할 거예요. 근데 다 선의로 한 거죠. 제가 뭐 악의적인 의도로 돈 날려라 막 그렇게 했겠습니까? 다 잘 돼가지고 집사람 가방도 사주고 뭐 하려고 했던 부분이죠. 근데 안 된 거고. 그리고 아무리 뭐 제가 친구 추천을 받았지만 자기 책임의 원칙이죠. 그죠?
근데 그 새끼는 안 볼 거예요. 농담입니다. 자, 안 풀었나? 4번이 있었나? 그러네. 죄송합니다. 자, 넘어간 줄 알았어. 자, 주식 얘기하다가 또 아유, 검색하면 나오죠. 최근에 상장 폐지된 게 많지 않으니까. 자본금에 관한 설명에다 옳지 않은 것은 액면을 발행한다. 100원 이상이어야 된다. 맞죠 이거? 최하한이 100원이에요. 최하한이. 액면 금액은 균일해야 된다. 이거 무슨 의미입니까? 회사가 여러 종류 주식을 발행할 수 있잖아요. 뭐 우선주도 있고 보통주도 있고 다 액면가는 똑같습니다. 발행가는 다르지만 회사가 무액면을 발행하는 경우 회사의 자본금은 발행가에게 2분의 1인데 얘를 기준으로 하죠. 얘는 무액면 주식은 액면가가 없으니까 2분의 1 이상의 금액으로서 이사회가 결정합니다. 이거를 그렇죠? 기본적으로. 근데 일정한 경우 주주총회라고 되어 있는데 일정한 경우는 뭐냐면 이거 암기해야 돼요, 여러분. 자, 제가 얘기하는 거의 특징이 뭐야? 물어볼게. 대표이사 선임, 신주 발행 다 누구 권한입니까? 이사회 권한입니다. 근데 이 두 권한의 특징은 뭐냐면 법조문에 나와 있어. 이사회 권한 맞는데 정관의 규정을 두면 주주총회도 할 수 있음 이렇게 돼 있거든. 물어봐 시험에서. 우리 시험에서는 명문의 규정으로 정관의 규정을 두어서 주주총회를 할 수 있는 거 뭐냐? 이렇게 물어본단 말이야. 우리 시험에 물어봐. 기출이야 이거.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야. 굳이 응? 이거야 이거. 대표 선임 하고 신주 발행인데 그런 걸 고르라는 문제가 나옵니다. 우리 시험에는. 다음에 다음의 사항 중 정관의 규정을 두어 주주총회 권한으로 할 수 있는 것은 뭐 몇 개인가 뭐 모두 고르시오 뭐 이런 게 나옵니다. 우리 시험은. 알고 있어야 돼. 자, 한 가지 더 물어볼게요. 무액면주식 발행할 때 자본금 얼마로 늘지는 이사회가 결정하는구나. 그런데 자, 요거는 일반적인 경우고 회사가 설립될 때는 어떻게 해야 돼? 설립할 때 얘네들이 정하죠? 얘네들이 어떻게? 전원동의로 정하는 겁니다. 전원동의 꼭 기억해야 돼 이거. 무액면 주식의 발행가 중에 얼마를 자본금으로 넣을 거냐는 통상적인 경우에 이사회가 하지. 그런데 설립할 때는 발기인들이 하고 과반이 아니라 전원동의로 한다는 거 꼭 기억해야 돼요. 자, 아무튼 얘네들이 자본금으로 계상하는 금액이다. 맞는 얘기네요. 자, 그 다음 무액면 주식을 발행하는 경우 주식의 발행가액 중 자본금으로 계상하지 아니하는 금액. 뭐 10,000원이 발행가, 7,000원이 자본금, 나머지 3,000원. 얘네들은 어디로 가느냐? 자본 준비금으로 계상하여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건 법정 준비금이거든요. 그 회사와 주주들 간의 거래, 주주가 될 사람 간의 거래, 이거 자본거래라고 하는데 그 자본거래에서 발생한 잉여금들, 그러니까 신주 팔고 남은 돈 뭐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자본준비금으로 반드시 넣어야 됩니다. 반드시. 자, 5번 액면을 무액면을 액면을 전환할 때 이거 자본금은 증가할 수 있다고 벌써 틀린 거야. 자본금은 바뀌면 안 됩니다. 바뀌면 안 돼. 주식수는 바뀔 수 있다. 아주 중요하죠 이거. 요것도 중요하고 요거 두 개 정관으로 주총 권한으로 할 수 있다는 거 기억되죠? 그러니까 저는 이제 저축만 하려고요. 제가 뭐 주식으로만 날린 게 아니라 코인도 그렇고 되는 게 없어. 되는 게 손가락을 부러뜨리고 싶어. 손가락을. 그 돈을 저축했으면 돈을 많이 모았을 겁니다. 네. 자, 1번 넘어갈까요? 이제 설립이에요. 설립. 교재 14페이지 오세요. 자, 지금까지는 이제 특별히 우리가 어려움에 봉착하는 그런 문제들이 없었죠. 제가 좀 걱정하는 거는 이걸 다 풀고 제가 마지막쯤에 한번 나눠줄까요? 그러니까 한 3년 정도의 상법 판례 중에 중요한 판례들을 모아놓은 거야. 그러니까 판결문 전체를 모아놓은 게 아니라 한 3줄 정도로 이렇게 모아놓은 거거든. 근데 그게 지문으로 그냥 복붙으로 나와요. 복붙. 그래서 이걸 딱 봤는데 되게 친근한 판례적 표현이 있다. 답일 가능성이 많거든요. 나눠줄게요. 좀 보충할 필요가 있어요. 그런 애들은. 자, 1번 발기인에 관한 설명에다 옳지 않은 것은 주식회사 설립할 때는
발기인이 정관을 작성한다. 그럼 누가 해? 순서를 보면 발기인들이 모이고 나서 제일 먼저 하는 게 정관 작성이에요. 자, 그 다음 발기인은 정관을 작성하여 일정한 사항을 기재하고, 법정 기재사항들이 있죠. 꼭 적어야 되는 거, 절대적 기재사항. 각 발기인이 기명, 날인 또는 서명해야 합니다. 그리고 삼성전자에 보면 이병철 씨 서명도 있죠. 그죠? 3번 정관의 발기인으로 기명, 날인 서명했다고 하더라도 실제 설립 사무에 종사하지 않는 한 발기인이 아니다. 이게 틀렸는데, 그렇죠? 왜 틀렸습니까, 여러분? 누가 발기인이냐? 법적으로. 이거 어떻게 정합니까? 정관 기재 여부로 정하는 겁니다. 아니, 그러면은 뭐, 이렇게 따지자면은 매번 뭐 물어볼 거야? 조사를 할 겁니까? 이 사람이 실제로 일을 했는지? 그런 거는 법적으로 굉장히 불안정하단 말이에요. 자, 1인의 발기인으로 설립이 가능하며, 그렇죠. 1인의 설립이 가능하니까 법인이나 제한 능력자도 발기인이 될 수 있다. 될 수 있어요. 특히 법인도 될 수 있는데 물론 논란의 여지는 있습니다. 있지만 발기인의 자격을 제한하는 규정 자체가 아예 없기 때문에 다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렇죠? 자, 그다음 5번 보겠습니다. 이거 꼭 기억해야 되죠, 여러분? 자, 청약서나, 그러니까 공식적으로 쓰는 문서죠. 청약서나 이 모집에 관련된 어떤 종이에 이름과 지 이름 써져 있고 내가 이 회사 설립을 연락 밀어준다는 뜻을 적었거나 적을 것을 승낙했다 하면은 이분은 발기인이 아니죠. 정관에 적혀져 있지 않으니까 발기인이 아니지만 이 발기인과 동일한 책임이 있다. 자, 얘를 뭐라고 부릅니까, 여러분? 그렇죠. 유사 발기인입니다. 자, 근데 하나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이 사람이 발기인과 동일한 책임이 있다고 말한다면 유사 발기인으로서 자충책 부담하고 회사가 불성립했을 때 책임 부담하고 뭐 잘못했을 때 손배책도 부담하는구나. 아니야, 이건 아니야. 요거 두 개만 부담합니다. 왜냐하면 이 손배책은 임무 혜택을 조건으로 하는데 뭐 자신의 임무를 잘 안 했어야 돼요. 근데 유사 발기인은 정관에 적혀져 있지 않으니까 발기인이 아니란 말이야. 우리가 법적으로 말하는. 그러니까 임무라는 게 있을 리가 없죠. 임무가 없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 임무 혜택을 전제로 하는 손배책이라는 건 없어요. 얘는. 그러니까 표현은 동일한이라고 말하지만 실제로 부담하는 책임은 그렇지 않다. 자,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자, 설립에 관한 설명, 옳지 않은 것은 발기인은 적어도 한 주 이상의 주식을 인수해야 한다. 이건 맞아. 한 주 이상의 주식을 인수해야 되는 건 맞아. 주식을 인수하지 않는 발기인은 없어요. 그런데 요거는 안 돼. 꼭 서면이어야 됩니다. 요것도 꼭 기억해 두세요. 근데 우리가 보통 이걸 이렇게 얘기합니다. 단순 서면이다. 단순 서면이다라는 것은 뭐가 없다는 거냐? 법정 기재 사항이 없다는 거다. 그러니까 뭐 꼭 적어야 되는 항목이나 양식이 없다는 거예요. 그럼 뭐랑 비교를 해야 되냐? 얘는 어때? 주식 청약서라는 애는 법정 기재 사항이 있거든요. 뭐 적으라고 되어 있잖아, 거기. 네, 그렇지 않다. 자, 2번 지문 보겠습니다. 설립중개사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정관이 작성되고 발기인이 적어도 한 주 이상의 준식을 인수해야 된다. 이게 판례의 태도죠. 정관 작성 그리고 한 주 이상의 인수 뒤에 설립중개사가 생기는 겁니다. 그러면 그 전이라면 그 전에 뭘 했어? 이 회사가 설립중개사가 뭘 했다면 아직 설립중 회사가 만들어지기 전이고
설립중 회사의 행위라고 볼 수가 없겠죠. 걔가 있기 전에 한 행위니까. 그러니까 이건 그때 그 전의 행위는 설립 등기로 뭐가 안 된다? 포괄 승계가 되지 않아요. 포괄 승계가 되지 않는다. 꼭 기억해야 돼 이것도. 설립중 회사의 행위여야 설립 등기만으로 설립된 회사로 휙 넘어가는데 그 전에 있었던 일은 설립중 회사 행위가 아니잖아. 그러니까 포괄 승계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맞는 얘기. 자, 중요한 얘기입니다. 이것도. 자, 이것도 중요 서면. 설립중 회사는 발기인이 회사의 설립을 위하여 필요한 행위로 인하여 취득 또는 부담하였던 권리 의무가 회사의 설립과 동시에, 그러니까 회사가 만들어지면서, 그러니까 설립 등기되면서 뭐 그런 소리야. 그 설립된 회사에 귀속되는 관계, 이 설립중 회사의 개념이 필요한 취지에 대한 얘기예요. 이런 거거든. 이건 뭐 안 적고 그냥 보셔도 되겠습니다. 자, 어쨌든 이 회사가 만들어지기 전에 막 있었던 일이 일로 한 번에 넘어와야 될 것 같아. 그렇죠? 설립된 회사로 넘어와야 될 것 같은데, 넘어온다고 얘기는 할 수 있겠지. 근데 넘어온다고 얘기는 할 수 있는데 어디서 넘어온다고 말하기 위해서 이 개념을 만든 거야. 설립중 회사. 그 사람들이 물어보겠죠. 왜 넘어오는데 왜? 그래서 나온 학설이 동일성설이야. 똑같은 애들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다만 뭐가 없는 것을 제외하고, 아직 얘는 법인격이 없는 것을 제외하고는 똑같습니다. 야, 그럼 설립 절차가 되게 긴데 이 만들어진 회사랑 얘랑 똑같다고 말할 수 있어? 아직 뭐 발기인들만 모이고 정관도 없는데, 그래서요 이 설립중 회사가 만들어지는 시기는 언제입니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정관 만들어지고 한 주 이상의 인수가 있었던 이후입니다. 라고 얘기가 나오는 거죠. 그렇죠? 강학상 개념 맞아요. 법적인, 그러니까 법 조문에 있는 얘기가 아닙니다. 법 조문에 있는 얘기가 아니라 어떤 해석상 인정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해석상. 판례가 인정하는 개념은 맞아. 이 강학상이 뭐 강의할 때만 쓰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해석상 인정하는 개념이라는 거예요. 법조문에 없는데. 자, 그 다음 발기인이 개업준비행위를 한 것에 대해서, 자, 여러분 개업준비행위를 어떻게 정의할 거예요? 설립 중에 설립될 회사를 위한 행위를 하는 거예요. 설립 과정에 직접 관련은 없는데 지금 설립 중에 우리 회사 버스 운수업하는 회사거든. 버스를 매매하는 계약을 체결한다거나 버스를 조립하는 계약을 체결한다거나 지점의 지배인을 뽑는다거나 지금 설립 과정과는 직접 관계가 없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을 미리 하는 거거든. 미리. 그거에 대해서 이 설립된 회사의 책임을 인정합니다. 즉 무슨 얘기냐면, 발기인이 개업 준비 행위를 해. 개업 준비 행위를 한 것도 설립 등기만으로 포괄 승계된다. 이런 얘기예요. 발기인이 한 개업 준비 행위도 얘의 권한 내의 행위니까 등기할 때 그냥 넘어간다는 거예요. 자동으로. 뭐 이상하다는 질문이 있을 수 있잖아. 아니 개업 준비 행위는 지금 꼭 해야 되는 거 아닌데 이것도 발기인, 설립중 회사의 업무 집행 기관인 발기인의 권한이라고 볼 수 있나요? 그렇다고 보는 거예요. 판례는. 자, 그 다음 5번 발기인의 권한 범위를 초과한 행위. 얘가 할 수 있는 일을 넘어간 것에 대해서는 그 권리 의무를 설립중 회사에 귀속시킬 수가 없어. 설립중 회사의 행위가 아니라면 성립된 회사에게 자동으로 넘어가지 않겠죠. 자, 그러니까 이건 안 되지. 포괄 승계라는 것은 안 되지만 설립된 회사가 이걸 넘겨받을 수가 없냐? 그건 아니야. 자, 뭐는 가능하냐? 개별적으로 이전하는 것은 가능해. 포괄 승계는 안 되지만 개별적으로 이전하는 것은 가능하다. 한 문제만 더 풀고 좀 쉽시다. 이 설립중 회사의 어떤 행위가 설립된 회사로 휙 넘어가는 그 논리가 잘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은 저한테 카카오톡으로 꼭 한번 질문을 하셔야 돼요.
자, 다음 문제 볼게요. 자, 3번. 발기인 조합과 설립중개사의 개념에 관한 설명입니다. 얘랑 얘. 발기인 조합은 발기인들이 모여 있잖아요. 발기인들이 이렇게 모여 있을 때 얘네들을 묶는 그 계약을 말해요. 그 계약의 내용이에요. 발기인 조합이라는 건 이 발기인들 간의 어떤 내부적 관계에 대한 설정입니다. 누군가가 회사를 만들자고 이렇게 딱 모였을 때, 아, 저런 합의를 뭐로 보지? 그걸 조합이라고 본 겁니다. 그리고 조합이라는 단어는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것보다 훨씬 넓게 써요. 뭔가를 같이 하고 동업하고 이런 거 전부 다 조합이라고 합니다. 자, 1번 발기인 조합은 민법상 조합. 설립중개사는 권리 능력 없는 사단으로 본다. 꼭 기억하셔야 되고, 권리 능력 없는 사단으로 봐요. 이게 뭐 종중, 교회 이런 게 다 권리 능력 없는 사단인데 비법인 사단이라고 합니다. 보통 법인격은 없어요. 법인격은 없지만 내부 규칙도 있고 뭐 집행하는 사람도 있고 공통된 재산도 있고, 종중이나 교회 같은 애들이 다 이거니까 이 뭡니까? 권리 능력 없는 사단은 재산을 처분하기가 쉽겠어? 어려워요. 어렵습니다. 얘네들이 이것도 기억해 두셔야 돼요. 공동 소유하는 형태를 총유라고 합니다. 의미를 몰라도 돼. 이 단어를 꼭 기억해 놓으세요. 총유. 자, 그러니까요. 이 발기인들이 첨예회사 만들자고 모였던 이 조합을 민법상의 조합으로 본다면 이렇게 결정하는 거야. 과반수 다수결. 과반수를 결정하는 겁니다. 그런데 설립 초기에 굉장히 중요한 일들, 정관 만들고 주식 발행사항 결정하고 이런 것들을 이렇게 하면 위험하니까 정관뿐만이 아니라 이 발행가에게 해당하는 주식의 발행사항에 관한 것들도 어떻습니까? 전부 다 전원 동의를 요구하도록 하는 거죠. 과반 동의가 아니야 이거. 얘네 둘은 전원 동의가 필요하거든. 자, 설립할 때 발기인들이 법문에 따르면 원칙적으로는 이거죠. 그러니까 이거 말고 다른 것들은 과반결이에요. 과반결이지만 요거 정관 작성 그리고 발행가액 그리고 뭐 기타 있어. 주식의 종류 그리고 이걸 몇 주 발행할 거냐? 우리는 우선주와 보통주 2종으로 하고 우선주 100주 발행하고 보통주 뭐 한 1000주 발행할까? 그런 것들은 전원 동의가 필요하단 말이야. 그리고 또 하나 있어. 우행면 주식을 발행할 때 얼마를 자본금으로 넣을 것인지 이런 것들은 과반의 동의가 아니라 전원 동의가 필요합니다. 전원 동의. 자, 5번. 발기 설립 시 인수가액의 납입과 현물 출자행위 완료된 때에는 발기는 지체 없이 의결권의 과반수로 이사와 감사를 선임해야 된다. 자, 발기 설립 시 그렇단 말이야. 모집 설립이 아니라 발기 설립할 때는 의결권의 여러분 과반수야. 과반수. 자, 이때는 뭐로 세는 게 아니냐? 머릿수로 세는 게 아니에요. 두수로 세는 게 아니라 의결권의 과반수로 이사감사를 뽑습니다. 자, 이때 발기인의 의결권은 인수주식 한 주에 대해서 한 개로 한다. 1주 1의결권의 원칙이죠. 대원칙입니다. 뭐 당연한 거고요. 4번까지 있네. 4번까지만 보고 싶시다. 자, 4번. 자, 발기인은 설립행위에 따른 법률효과에 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자, 발기인 조합과 설립중 회사는 병존한다. 뭐 조합이 바뀌거나 뭐 이런 건 아니야. 그러니까 설립중 회사가 만들어졌다고 해서 조합이 사라지거나 하는 건 아닙니다. 병존합니다. 자, 그다음 보겠습니다. 설립중 회사의 기관으로서 발기인은 이 설립중 회사의 기관입니다. 업무집행기관이에요. 대표이사 같은 거죠. 그 권한 범위 내에서 설립중 회사의 명의로 한 경우, 자, 이 권한 범위 내에 뭐가 포함된다고 아까 내가 그랬어요? 개업 준비 행위가 필요하고 포함되고, 그리고 회사 명의로 했었어야 된대. 그러니까
발기인 개인이나 조합 명의로 하면 안 돼. 응? 반드시 뭐 어디 회사의 발기인 대표 누구 이렇게 적고, 한 행위의 경우에는 그걸 설립중개사의 행위로 볼 수 있고, 설립중개사 행위라면 설립등기만으로 포괄승계되는 거야. 개별적으로 이전할 필요 없이. 3번 설립중개사로서의 실체가 갖추어지기 이전에, 이 실체는 언제 갖추어주는 거예요? 정관 작성하고 한 주 이상의 인수가 있었던 경우, 그렇죠? 그 이전에 발기인이 취득한 권리는 설립중개사가 있기 전에 권리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이건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서 발기인 개인이 한 것으로 보거나 아니면 조합이 한 것으로 보고 걔네들한테 귀속되는 거죠. 이렇게 되면 뭐가 안 된다고? 응? 또 말하지만 포괄 승계가 안 된다는 거야. 포괄 승계가 안 되면 뭐가 필요하다고? 개별적 이전 행위가 굳이 있어야만 넘어가는 거야. 어디로? 설립된 회사로. 4번 발기인 또한은 발기인 조합이 귀속된 권리를 얘한테 귀속시키기 위하여는 양수나 채무, 인수 등의 특별한 이전 행위가 있어야 되거든. 포괄 승계가 안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지문은 이상한 거 아니야? 설립 중 회사에게 있던 것들이 별도의 이전 행위를 거쳐야만 개별적으로 이전된다고? 아니야. 이건 합병 등기를 하게 되면 한꺼번에 그냥 넘어갑니다. 개별적으로 뭐 채권 양도, 채무 인수, 뭐 이전 등기, 배서 뭐 이런 거 다 안 해도 돼. 그냥 다 넘어가는 거야. 그냥 상속받듯이. 이해되셨죠? 자, 우리 10분 쉬었다가 정관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